박정희 대통령은 맨날 니네들 99%그 자입 저 뭐야 예? 저 뭐야 응? 반쪽 아베가 만든 떡밥 예? 예? 맨날 저녁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일본 군가를 부르짖으면서 예? 일본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응? 했더는 친일파라고 너네들 강조하는데 어떻게 이순신 장군 얘기하겠니? 이 모순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없지. 무식하니까. 반쪽 무당, 자입 파시오들은 그런 거에 신경을 안 쓰지. 99%는 반쪽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것들은 날조예요, 여러분. 날조된 거야. 반쪽 아베가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할수록 대한민국이 이순신 장군처럼, 박정희 대통령 이순신 장군처럼 대한민국이 잘 나가니까 죽여야 되잖아. 그래서 그걸 막 그냥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막 거짓 선동하듯이 박정희 대통령에서 거짓 선동을 그대로 베낀 게 지금 반쪽 미당 애들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험담하는 것과 같다. 내가 강조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갑제가 책임을 져야 되죠. 그래서는 조갑제 인정 안 해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한 자서전은 다시 써야 됩니다. 이걸 내가 강조할게, 인들아가. 네. 프랑스에서 나폴레옹에 대한 일대기를 프랑스 사회당이 쓰듯이 박정희 자서전은 예를 들면 김지아라거나 혹은 또 누굽니까? 그런 사람이 써야 돼요.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좌익파쇼 파정유당, 좌익파쇼 민원연, 좌익파쇼 정교조가 얘기한 박정희 다 거짓입니다. 반쪽 아베 산케이 7시간 세월호 문해춘추 거기에 대한 선동선동 이순신 장군에다 험담과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박정희 대통령 때는 왜 그랬냐? 이게 국내적 차원이라고 여러분 착각하시는데 아니야. 박정희 대통령이 1972년부터 막 그 베트남이 공산화되니까 막 유신 선포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시기가. 그래서 이게 순전히 유신 선포하고 뭐 이런 게 박정희 대통령의 정권 유지를 위한 박정희 대통령의 단독 플레이라고 착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국유한 미션이었어요. 공교롭게도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 선포할 때 그 시점에 인드라 구입원론 관점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 예를 들어 이렇게 간단하게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 체제를 선포했어. 이게 7년, 71년인가 72년에 선포됐으니까 최소한 8년이 지탱됐잖아요. 국유본의 협조, 묵인 없이는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체제가 유지가 될 수가 없다. 지금 반쪽 정은 파쇼 체제가 유지되는 거 왜입니까? 국유본이 묵인 방조하기 때문이에요. 국유본이 맘만 먹으면 내일 당장 반쪽 정은 파쇼 체제는 무너집니다. 그건 왜 용이네? 세계 체제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당대에 박정희 대통령 유신 체제가 유지된 것은 국유본이 미션을 준 거예요. 이유락을 통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개인 욕심이 아니란 얘기지. 그래 놓고서 유신 체제 때 어떻게 했어? 데이비드 록펠러가 제대로 지원해줬단 말이야. 60년대 때는 지원 안 해줬거든. 막 그냥 박정희 대통령이 서독이다 어디다 가지고 굴욕 외교하면서 제발 대한민국에 투자해주세요 했던 때가 60년대야. 70년대 때 박정희 대통령이 그러지 않았어.
그냥 유신체제 한 다음부터 데이비 록펠러가 인사동에 딱 오시고 투자 잘 돼가지고 왕회장,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이런 거 만들고 삼성 반도체하고 그게 다 70년대야. 유신체제 그게 미션이었다니까. 그거를 그래서 오원철 경제수석관이 유신체제와 한국 경제 발전 근대화는 분리시켜서 생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잖아. 근대화 산업화는 박정희 대통령의 공이지만 유신체제는 과다. 분리 사고해야 하는 게 역사라는 거를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유신체제와 한국의 근대화는 자본주의와는 같은 거였다 이거예요. 그리고 반쪽 일성, 반쪽 정일, 파쇼가 언제부터 한국은 자본주의 국가가 됐는가? 일제 때? 아니다.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아니다. 식민지 근대화로는 일제 때, 이승만 때 한국이 자본주의 국가가 됐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리고 한국의 좌파쇼, 자주파쇼 경제론 이런 개쓰레기 파쇼 경제론자들은 한국은 여전히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다. 뭐 이렇게 헛소리 하잖아. 한국은 1970년대부터 자본주의 국가가 됐다고 반쪽 일성 반쪽 정의도 인정했어요. 이런 거 좀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모르고 파시스트 짓거리 하더라도 인들 앞에서 좀 주제 넘은 짓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1970년대 자본주의 국가가 된 겁니다.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순신인 거죠. 왜? 국기본이 입장에서 이순신이라는 것은 나라를 구한 인물이에요. 박정희 대통령 나라를 구한 인물이에요. 그런 이미지 메이킹을 박정희 대통령 혼자서 생각했던 아이디어겠습니까? 아니죠. 설사 박정희 대통령이 혼자 천재니까 생각했더라도 국기본에 도움이 없었다면 이런 이순신, 박정희 구도가 성립이 어려웠다는 거죠. 단순히 박정희 대통령이 이순신 장군을 발굴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정권 유지다. 이렇게 잘파쇼들이 헛소리도 할 때 여러분들은 옆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과연 국내적 차원일까? 당대의 국제 정세를 봤을 때 이순신, 박정희 이런 게 당장 이순신은 항일 그런 것이긴 하지만 동시에 이순신 장군의 어떤 몫은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북한 다 해당인 거거든요. 유비무환 당시에 막 다 그냥 평화협정이다 뭐 해가지고 오라 남으로 가자 북으로 그때도 마찬가지였거든. 무장공비가 끊이지 않는데도 그런 헛소리하는 놈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순신, 박정희 조선 후기의 그 썩어 빠진 양반들이 아니라 실사구시 희락적 관점에서 왜 이순신인가? 왜 정약용인가? 이게 박정희 노선이랍니다. 박정희 정신이라고요. 이걸 강조한 게 단지 박정희 대통령의 머리에서만 나온 것일까요? 아니지. 데이비 록펠러 역사 공부하거든 걔들은. 지금 반쪽 노면 때는 왜냐? 그때부터 준비한 거죠. 반쪽 노면 때. 그 당시에서 반쪽 노면 때 2000년대 중국을 키웠잖아. 국기본이. 당연히 20년 뒤에 진과 같은 상황이 일어날 걸로 국기본은 알고 있고 거기에서
반쪽 노면의 떡밥을 키운 거죠. 그 반쪽 노면 때 어떤 얘기 많이 나왔어요. 예, 대양 해군 들어보신 적 있죠? 이게 언제부터냐? 반쪽 노면 때거든요. 대양 해군. 그리고 반쪽 노면 때 다시 이 김대중, 김영삼 때는 이순신 장군 얘기 못했거든. 할 수도 없었고 경부고속도로 얘기 못하는 거와 똑같아. 근데 반쪽 노면은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반쪽 노면 때 이순신 장군은 얘기한 겁니다. 자기의 정치적 목표하고도 일치가 좀 되고, 그 당시에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압도적인 지지율이 있었는데 이순신 장군 얘기하면서부터 반쪽 노면의 박정희 대통령의 지지율을 한 10% 이상을 반쪽 노면이 먹었어요. 원래는 압도적으로 박정희 대통령, 역대 대통령의 지지율이 박정희 대통령이거든요. 근데 그걸 이순신 코드를 활용하면서 반쪽 노면이 박정희 대통령의 지지율을 많이 가져왔어.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것도 정권 유지 차원이지, 반쪽 노면이.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핵심 거기에도 국기본의 미션이 있었다는 거죠. 반쪽 노면식의 FTA처럼 대양 해군 뭐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로 국기본이 10년, 20년 뒤를 내다보고서 국방 부분에 대해서 뭔가 준비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반쪽 노면에 잘못한 것은 이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거를 지네들 그 기반이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그 전작권으로 문제로 국원도 그런 것들을 원했지만 치환시킨 거예요. 전작권을 빨리 가져오면 어떻게 됐죠? 한국의 국방비가 엄청나게 늘어나요. 그러면 한국의 복지는 축소되죠. 국방비가 늘어난 만큼. 근데 국방비가 늘어나는 것은 국기본이 전략에서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순신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비판적이란 말이야. 반쪽 노면 때 이순신 얘기한 거. 그래서 그러면 지금은 성렬형 시대인데 왜 다시 이순신인가? 이게 또 중요한데, 너무나 잘 알듯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맹꽁 C4와의 문제도 있어요. 이제는 반쪽 정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렬형이다. 성렬형의 미션은 세계화예요. 성렬형과 이순신 관계는 기존의 관계가 북한을 상대로 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국제적 인도태평양 수준에서의 이순신 장군이다. 인도태평양에서의 이순신 역할은 성렬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렬형이 시대에 왜 하필 이순신인가? 또 권력 유지 차원이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현 미션인 거예요. 세계화의 과제에서 이순신 장군이 체제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너무 내셔널리즘, 국수주의 관점에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산대첩이고, 한산대첩에서 상대 역으로 나왔던 일본 장수가 와카자카가 걔잖아. 근데 그 와카자카가 이런 얘기 하잖아. 이순신 장군을 가장 미워하지만 가장 좋아하고, 가장 싫어하지만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고 이순신 장군과 차를 마시고 싶다. 이게 국제적 관점이라는 거야. 국제 관점. 너무 놀랍잖아. 이게 세계화야. 여태까지 이순신 장군은 늘 한국 관점이거든요. 내셔널리즘 관점인데, 이번에 영화 안 봤지만 한산대첩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국제적 관점이라는 거야. 일본 관객이 봐도 공감할 만한 영화를 만들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과거의 영화는 눈살을 약간 찌푸릴 수 있는 약간 내셔널리즘 관점이었다면, 반쪽 일성, 반쪽 정은 같은 국제사상 같은 이런 자주 파시즘 관점이었다면, 이번에 만든 한산 영화는 세계화 시선이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성렬형 미션인 겁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이수신인가, 이거라고 내가 오늘 강조하겠습니다. 아셨죠? 넘어가겠습니다. 블랙핑크, 핑크 베놈. 베놈 하면 외계인 그 베놈? 아, 잘 만들었고, 역시 우리 무바요님께서 블랙핑크가 블랙핑크 했다. 패션이나 음악이나 모든 분야에서 앞서가네요. 앞서갔습니다.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 수컷을 잡아먹는 앙컷 사마귀는 수컷만 잡아먹나? 같은 경쟁자인 앙컷도 잡아먹나? 이게 내셔널 지오그래픽 왜 이런 걸 만들었을까요? 우리 내셔널 지오그래픽 리메이슨 채널이죠. 자, 그 다음에 황인범 데뷔골 터졌다. 원래 인드라가 관심 있는 황인범이죠. 인드라가 강조했죠. 인드라 공격수 손흥민, 수비수 김민재, 그 다음 미들에는 황인범. 딱 이 세 명만 관심 있고 나머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너무 인드라 황이조도 있고 이찬도 있고 무슨 이강인도 있고 정우영도 있고 막 그런데 섭섭하지 않냐? 그렇죠. 저 죄송해요. 인드라가 그분들을 그 선수들에 대해서 무관심해서 죄송하네요. 달리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손흥민과 김민재와 황인범이 좋을 뿐이고요. 다른 선수들은 인드라가 좋아할 만큼 열심히 노력해 주세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1등만 기억하네 인드라가. 참 인드라 못됐네 성격이.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대전 충청의 아들 황인범 화팅. 그래요. 그래서 저는 뭐 그냥 스페인 리그에 대해서 그렇게 특별히 근데 저는 이건 얘기 듣고 싶어요. 뭐 이렇게 보면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 스페인 리그에 정이 안 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인드라 칭이에요. 스페인 리그를 막 존중하는 분들이 많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고, 그래요. 특히 이천수, 이승우, 이강인 다 아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스페인에 대해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해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릴카가 골대녀. 릴카 하면 또 릴카 문헌 그 맛 있죠. 제로투 댄스로 수천만원 번 3인방이죠. 그냥 제로투 댄스 한번 쳤다고 수입이 1000만원, 하루아침에 1000만원이 생겼어. 릴카 승무원 출신, 프랑스어가 가능합니다. 30대라네요. 몰랐는데. 그 다음에 서비스직. 제가 진상을 겪었다. 인드라도 이제 자영업하다 보니까 진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손님들 중에 저런 진상은요 100테이블 받으면 1명 꼴 정도는 있어요. 100테이블 받으면 1명 꼴. 아니야, 너 어떻게 보면 요즘은 또 조금 더 좋아져서 0.1% 정도라고 할 수 있어요. 진상은 있어요, 분명히. 그건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습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아요. 진상은 성격이에요. 오늘도 약간 진상스러운 애들 만났습니다. 진상은 있어요. 걔는 인드라 얘기할게요. 진상은요 지 꼴값을 합니다. 걔는 절대로 인생에서 성공하지 못해요. 인드라 장담할게요. 진상짓을 하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쫓다 보면 어느덧 주변에 친구도 없고 고독하게 삽니다. 당장의 이득이 되기 때문에 너를 진상을 하지만 그 가족도 그 진상과 이혼합니다. 왜냐면 진상과 단 하루도 살기 싫거든. 인간성이 대먹지 않으니까. 진상은요
인간성 자체가 긁는 놈들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 돼요. 어차피 진상은 있으니까. 1000명 중에 1명 정도는 서비스 업종 하다 보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좋게 그냥 하면 돼요. 어차피 걔한테 뭔가 복수할 필요도 없어. 걔 인생은요 반드시 노숙자 됩니다. 노숙자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천벌을 내지 않아도 걔 인생 자체가 노숙자 인생을 살게 돼 있어. 진상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만투국수 요까지만 하고 인드라가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드라가 암호화폐 투자를 좀 했습니다. 딱 한 달 전에 7월 21일 업비트를 통해서 투자했어요. 인드라 구라 경제학 빠잖아요. 신성한 도박판에 인드라가 투자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투자하자마자 인드라가 사니까 비트코인이 막 또 폭락해. 인드라가 사니까 사자마자. 인드라 생각은 딱 7월 20일 7월 초부터 딱 보니까 야 이게 8월 달에는 FOMC 연준이 침묵하고 9월 달까지인가 여름 서머 랠리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7월 중순 1월 20일에 투자하면 손해는 보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투자했더니 웬걸 인드라가 비트코인 사자마자 폭락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소액을 딱 투자했다가 한 30만원 투자했는데 폭락하니까 60만원어치 샀어. 또 폭락해. 그래서 120만원어치 샀어. 또 폭락해.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인드라가 1,500만원까지 샀어요. 맨 처음에 30만원 샀다가 폭락해서 60만원 사고 폭락해서 120만원 샀더니 또 폭락해. 그래가지고 240만원. 그래가지고 합치니까 한 1,500만원 정도 샀어요. 비트코인을. 그래가지고 손실이 한 250만원인가? 인드라는 역시 구라 경제학이구나. 인드라가 샀다면 이렇게 마이너스야. 하루하루가 고통인가. 그냥 밤에 잠을 못 자. 인드라는 파란불이 10,000원만 파란불이어도 잠을 못 자는 사람인데 250만원이 마이너스였어요. 잠을 못 자잖아.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어느덧 7월 20일 이후에 인드라 이널리에서 경제 뉴스가 사라졌어. 여러분.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별로 안 했다고 인드라가 사실. 그랬는데 한 일주일 지났나? 7월 말쯤인가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갑자기 떡상했어. 250만원 손실이었는데 갑자기 100만원 이득. 빨간불이 딱 들어온 거야. 야, 인드라 인생에 이런 것도 오는 거야 보다. 한순간에 10% 떡상해가지고 100만원 이득을 봤어요. 보자마자 팔아치웠지 인드라가. 그리고 인드라가 한 90만원인가 이득을 봤어요. 100만원이 아니고 정확히 한 87만원인가. 그래서 기념 삼아서 비트코인 87만원만 딱 남기고, 그러니까 왜 수익 난 구간이 87만원이거든요. 87만원 딱 남기고 나머지 다 팔았어. 그리고 이제 그걸 그냥 가지고 있었던 거야, 여태까지. 그리고 이제 한때는 막 비트코인이 막 치솟으니까 10.12%까지 올랐어요. 인드라 수익률이 12%. 그래봐야 뭐 원금이 89만원이니까 다 잃어도 상관없다 생각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이게 사람이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이더리움
이더리움 클래식 뭐 이런 게 좀 뜨니까 그거 좀 샀다가 예. 사자마자 역시 똑같아. 이더리움 사니까 10% 폭락. 이더리움 클래식 막 그 당시에 막 떡사가더니 인드라가 사자마자 폭락하더라고요. 10%. 그것도 한 겪다가 예, 한 5일 지난 다음에 예, 본전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뭐 인드라더로 투자하지 말라는 거구나. 그래서 팔았어요. 본전에 팔았습니다. 예, 수수료 포함해서. 예를 들면 이더리움이 인드라 기억에 227만 원인가? 예, 그때 산 건데 227만 1,000원에 샀는데 227만 2,000원에 팔았어요. 이런 식으로 수수료 빼면 본전이죠. 이더리움 클래식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왔는데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며칠 전에 인드라가 뭐죠? 며칠 전에 그 비트코인이 10% 넘게 수익률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10%인데 원금이 100만 원도 안 되니까 8만 원, 9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욕심이 생긴 거지.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그래서 며칠 전에 비트코인에 투자를 더 했어요. 좀 떨어지니까. 이번에 비트코인 폭락은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인드라 때문이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드는. 지금 비트코인 시세가요. 인드라가 89만 원짜리 남겼던 가격이 딱 지금 비트코인 시세야. 그러니까 지금 최고점 비트코인과 지금 비트코인 시세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인드라 여태까지 이득이었어요. 개이득. 근데 중간에 이제 며칠 전부터 인드라가 비트코인을 샀어요. 인드라 비트코인 산 다음부터 갑자기 비트코인이 폭락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웬걸 마이너스야. 여태까지 플러스였는데 빨간불이었는데 파란불이잖아. 파란불은 못 참잖아요. 다 팔았어요. 지금 암호화폐 한 푼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한 87만 원인가 이득이었는데 지금 수수료 떼고 정산해 보니까 9만 원 이득이네요. 한 80만 원이 날라갔어. 그래도 그게 어디야. 지금 만약에 인드라가 그 비트코인 며칠 전에부터 그렇게 산 것까지 그걸 그대로 지금 가져갔다면 수백만 원 손실이었을 것 같아요. 한 200만 원 정도 손실 났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냥 한 달 동안 열심히 했는데 9만 원 벌었네요. 손해가 안 난 게 어디야. 역시 인드라는 그냥 그 인드라 같은 사람은 투자하면 안 돼요. 그냥 아무리 이론에 빠삭하면 뭐해. 무슨 맨날 차트 보면 뭐해. 그냥 빨간불이면 인드라는 그냥 쭉 가는데 파란불만 보면요 0.1% 손해만 봐도 파란불만 돼도 밤에 잠을 못 자. 인드라가. 저는 투자하면 안 돼. 인드라 같은 사람은 상인본능 타고난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절감했어요. 그냥 인드라는 그냥 이렇게 되든 안 되든 이렇게 인드라 가게 하면서 이렇게 돈 버는 게 땀 흘려서 일해가지고 돈 버는 게 낫지. 하루아침에 막 그냥 10% 폭등하고 10% 폭락하고 막 잠을 못 자요. 저는 제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인드라가 옛날랑 똑같아. 옛날에 인드라 삼성전자 투자했을 때도 그때도 삼성전자 3만원인가 2만원 먹고 접었잖아. 인드라가 그 다음 또 삼성전자 폭락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인드라가 이 얘기만 할게요. 지금 만약 10% 폭락했잖아.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비트코인이야 이제 8월 말에 인드라 얘기했더니 마운트곡스 물량이
나오냐 마느냐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지금 방어하는 세력은 좀 없는 편이지만,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9월 15일 날 더 이상 채굴이 중지되잖아. 근데 채굴 중지는 비트코인도 채굴 중지됐거든요. 예, 어쨌든 간에 이번에 지금 폭락이 단순 조정인가, 아직까지 기회는 남아있는 것인가, 아니면 서머랠리의 종집으로 찍는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네요. 인더라 구라경제 입장에서는 아직은 8월 말까지는 서머랠리가 유효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비트코인이 3만 달러는 가지고 폭락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했던 입장이라면, 지금 이 오늘 지금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시장 시세를 보면 서머랠리가 끝난 것처럼 보이거든요. 지금 인드라가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이런 주요 종목들, 뭐 5분 틱, 뭐 30분 틱, 뭐 60분 틱, 240 틱, 뭐 이거 뭐 일봉 차트, 주봉 차트, 뭐 월봉 차트에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보게 되면 이건 이거 들어가기가 굉장히 무섭다.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지금 들어갈 땐가? 그거를 끝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어갈 때다? 아니다. 저는 구라 경제하기 때문에 인드라의 판단 반대로 가는 게 이득을 보거든요. 인드라의 구라 경제학 입장에서는 지금 들어가면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근데 한편으로 막 사고 싶은 마음도 드네요. 비트코인 말고 이더리움 클래식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인드라 생각은 지금 인드라 같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인드라가 비록 얼마 안 됐지만 한 달간의 어떤 차트 분석을 한 바에 따르면 월요일 날 8시, 왜 9시, 업비트가 9시 때 장이 바뀌잖아요. 월요일 날 8시 장이 제일 중요할 것 같다 생각합니다. 지금 장은 의미가 없고 주말 장은 의미가 없고요. 입사시간 하니까 여태까지 쭉 한 달간 인드라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암호화폐 시장은 월요일 아침 8시부터 9시 사이에 그때 가격이 보고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가격은 큰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세에 감사한다. 오늘 방송의 핵심은 이순신 장군, 국기본, 국내적 차원에서 이순신 장군을 키운 게 아니다. 박정희 대통령에게 미션이 내려왔고 반쪽 노무현에게 미션이 내려왔듯이 지금 성년에게 미션이 내려온 거다. 그래서 한산대첩 영화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노량해전 김함린 감독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내셔널리즘, 국수지로 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계화 관점에서 이순신 장군을 평가해야 된다. 한국인의 이순신 장군이 아니라 인류의 이순신 장군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본인도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 이게 오늘의 키워드다. 일본인도 존경하는 박정희 장군, 박정희 대통령. 이게 키워드다. 일본인도 우습게 여기는 반쪽 노면 문전비가 아닌, 일본인도 미워하지만 존경하는 한국 최고의 5천년 역사의 최고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렬형이 오늘날 박정희 대통령에게 과감하게 도전하고 있다. 세계화 미션을 바꿔서.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오늘도 반쪽이들과의 투쟁에서 살아나시고 투쟁하시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 부자 되시고요. 건강하세요.